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PBS 감각통합 이해학입니다. 저는 더 잘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황선미입니다. 오늘은 감각통합 관점으로 보는 일상생활 유지와 참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번 감각통합으로 본 문제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촉각방어가 있고 청각방어가 있고 또는 시각추구를 한다거나 자세조절의 문제 같은 감각통합의 문제를 가진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러한 감각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조금 더 참여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는 환경적인 접근,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감각 자극을 최소화해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아이의 활동이나 이런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수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영역들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일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표는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한 3월쯤 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일상입니다. 아이는 자폐아이고 감각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거나 하교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일상에 대해서 양육자에게 체크를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시간표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중간에 활동보정 선생님하고 활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치료센터,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 학원일 수 있죠. 그런 이제 다녔던 시간들, 그리고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분석해서 좀 보면 아이가 식사하고 놀이하고 식사하고 치료 교육하는 시간이 있고 식사 또 씻기 놀이 잠자는 시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른 초등학교 학생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아이는 참여에 방해가 있었을까? 일상에 잘 참여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잠에서 깨야 합니다. 잠에서 깨는 것은 그냥 잠에서 탁 일어나지는 것도 있지만 잠에서 깬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로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각성 상태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각적 문제를 가진 친구들은 각성이나 자기조절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잠에서 쉽게 깨거나 물론 잠에 들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특히 감각 문제를 가진 많은 아이들이 잠에서 깰 때 짜증을 내거나 울거나 많이 심한 경우에는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겠죠. 이 아이는 촉각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기에 앉거나 변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씻게 되는데요. 구강방어가 있는 아이들은 입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만지거나 하는 것들을 상당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치에 거부가 심한 경우가 많고요. 세수를 하거나 로션을 바르는 것 같이 얼굴에 무언가를 묻힌다든지 아니면 만진다든지 하는 것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있는데요.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촉각방어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특정 재질의 옷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내복 같은 것들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추운데 얇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처럼 적절하지 않은 옷을 굳이 입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발도 샌들만 신으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신던 신발만 신으려고 한다는 등 선호의 경향들이 굉장히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옷을 입으려면 순서라든지 앞뒤 구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하지 못할 때도 수행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울며 짜증내거나 자해하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가 빨리 다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침 시간에는 더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식사 시간인데 식사 시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죠. 그걸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저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구강방어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음식의 질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달라서 편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또는 식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감각 문제나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씹기 같은 활동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도 많고요. 또 식사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또는 식사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양육자가 다 먹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음식물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주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를 가야 한다면 가방을 챙긴다든지 자기 물건을 챙겨야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잘 찾거나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집중하지 못해서 무엇 해라는 지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육자가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일상은 이제 학교를 가거나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일상이 있겠죠. 학교나 만약에 학교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길에서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이 들립니다. 각에서 나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간판이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들고 다니는 물건들의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차 소리가 나고 신호등이나 건널목에서 나는 소리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 4차선 도로라든지 교차로 같은 데서 한번 서서 무슨 소리가 나나 한번 들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는 감각 정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정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길을 가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든지 또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자극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소음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흥분하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 찻소리나 경적소리 같이 예상하지 못한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많고 또 비둘기 같이 예상하지 못한 애완동물의 출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아이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물건들을 막 만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감각 자극을 주는 어떤 도구라서 길다란 것들을 찾느라고 담배꽁초 같은 것들을 주울 수도 있고 그건 상당히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는 행동일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세가 좋지 않거나 또는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걷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다 큰 아이가 계속 안아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물을 보거나 멈추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뛰어나간다든지 귀를 막고 길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를 탔을 때는 차는 버스일 수도 있고 스쿠버스일 수도 있고 자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차를 탔을 경우에도 차에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붕 하는 소리, 경적 소리, 버스라면 벨 소리, 그리고 버스에서 나는 라디오 소리 같은 것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웅성거리는 소리도 정체불명하게 불분명한 상태로 이제 들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가 좀 불안해지는 경향이 더 강하고 신뢰가 아닌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기를 조절하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을 갑자기 만지려고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공격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런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칠판이나 화면을 보는 것,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것, 교과서를 펴고 또는 주어진 과제들을 해야 합니다. 자르고 뜯고 붙이고 하는 과제들을 해야 하고요. 글씨를 써야 되죠. 그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이 활동들에 아이가 만약에 감각방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수업 시간 동안에 계속 어떤 사람, 실무사 같은 실무사 선생님 같은 분들에 의해서 계속 앉도록 지도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변에 나는 소리 때문에 귀를 막거나 계속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문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주어진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낙서를 한다든지 물건을 두드린다든지 그런 소리들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너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생활을 보면서 과연 참여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물론 아이는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귀를 막은 상태로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자해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시킨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참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아이는 그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이 회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자, 이거는 같은 아이의 일상인데요. 같은 학년에 다른 장애가 없는 아이의 일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잘라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스스로 하지 않고 양육자의 도움을 받은 일상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일상 활동을 봤으니 아이가 스스로 참여하거나 자기가 자기 역할에 맞는 활동에 잘 수행했다라는 것에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둘 다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시간에는 어땠을까요?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엄마가 말리기 전까지 이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휴대폰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숙제를 할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TV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찾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통합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까 그 친구의 예를 들었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가구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계속 흔드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누워 있거나 간식을 달라고 조르고 간식을 먹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2시간 동안 일어난 행동인데요. 이 2시간 동안 이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이것들은 해봐야 고작 5분 안쪽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시간들 1시간 55분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가 이때 어떤지 한번 다시 조금 더 쪼개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폐성 장애 아이입니다. 그리고 시각방어가 있고 촉각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에 대해서 과반응하는 아이입니다. 감각에 대해서 과반응하는 아이는 각성을 조절하거나 자기 조절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 조절하는 행동을 더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와 협응 문제가 있어서 감각 실행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물건을 다루거나 몸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기에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또 인지와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아이의 놀이 발달도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집을 한번 볼게요. 이때의 환경은 가정입니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이 있고 그리고 도로변의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곳입니다. 형광등과 텔레비전, 컴퓨터 같이 소리 자극이 많은 활동이 있었어요. 다행히 놀이방은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누나가 이 시간 동안 영어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육자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놀이 방법을 몰랐어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보면 물론 역할놀이 장난감이 다수가 있기는 하였지만 아이는 발달이 느렸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나 색칠 공부 같이 학습 활동만 제공을 하는 거죠. 엄마는 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학습지만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놀고 싶은데 학습을 계속 제공하면 하기 싫어질 수 있죠. 또 장난감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난감이 있는 놀이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활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TV 같은 것들을 보거나 스스로 컴퓨터를 다루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는 결국에는 자신이 잘하는 활동,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은 일상에서도 계속 만들어져요. 지금 저는 자유 시간에 한해서 분석을 했지만 실은 이렇게 씻기나 식사 시간도 식사 같은 경우에는 15분, 길어도 30분 안에 맞춰지는 활동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활동, 나머지 30분 동안에는 아이가 아까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역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떠한 선생님과의 과제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시간을 선생님과 같이 마주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잉여 시간들 동안에는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아이는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시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가 감각통합적 문제를 가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가진 역할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활동을 잘 하는 것을 활동 참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활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특정한 작업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작업치료사니까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작업치료에서 보는 작업 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삶에는 이렇게 9가지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놀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과 휴식이라는 작업 활동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타인이나 관리를 위한 우리 집을 관리하기 위한 복합적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식사를 차린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교육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여가를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중에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잘 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아예 되지 않을지 파악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사람마다 삶이나 역할은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작업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 아이들한테 일이라는 작업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학생한테는 교육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죠. 또 주부인 경우에는 복합적 일상생활 활동이 굉장히 큰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작업 활동이 선택되어지고 그 작업 활동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 작은 활동들에 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활동을 이런 작업들로 채워가는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아이는 좀 더 환경과 사람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각통합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것인지 잠깐 다시 본다면 저는 루틴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루틴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루틴을 보면 통상적으로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나 순서,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루틴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루틴은 단순히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한 루틴을 가졌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쪼개어져서 루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하게 되면 내 일상이 이런 루틴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가지게 됩니다. 감각방어를 가진 아이들, 특히 감각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 중에서 감각방어를 가진 아이들은 내가 갑작스럽게 오는 감각 자극이나 예상하지 못한 감각 자극에 의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차근차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게,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게,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아니까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루틴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이를 돕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루틴을 통해서 한 가지 루틴이 숙달되어지면 새로운 시도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지를 잘 입는 루틴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티셔츠에 도전해 볼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숙달되면 다음 단계 또는 새로운 활동, 그런 것들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틴이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생활이 안정될 수 있어요. 특히 불안이 높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될수록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루틴을 한번 다시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건 하루 일과의 루틴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생활 기록표, 생활 계획표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하루 일과의 루틴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 학교 갔다 오고 나면 학원에 갈 거야. 학원에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와서 좀 놀다가 자. 이게 나의 하루 루틴이야. 그래서 하루 루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루 루틴은 다시 쪼개어져서 아침 루틴, 오전 루틴, 오후 루틴, 저녁 루틴, 수면 루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 안에 또 어떤 루틴들이 숨어 있는지 본다면 아침 루틴 안에는 화장실 가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아침 식사하고 씻고 옷도 갈아입고 가방도 싸고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또 루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기 루틴을 한번 보면 옷을 갈아입는 것도 티셔츠 갈아입는 것이 있고 바지 갈아입는 것이 있고 양말을 신거나 벗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나뉘어질 수 있고 여기 안에서 또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루틴 중에 우리가 감각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루틴이 수면 루틴입니다. 수면 루틴은 일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이의 조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자기 위해서는 잘 깨어 있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낮 동안에 활동을 잘해서 밤에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면 루틴이 잘 되려면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들쭉날쭉 자거나 들쭉날쭉 일어나면 수면 시간을
우리 몸이 잘 기억해서 그때는 꼭 자고 그때쯤이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면 루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루틴은 지금부터 자는 거야 해서 딱 이때부터 시작해서 수면 루틴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면을 자기 1시간 전 혹은 어떤 아이는 좀 조절이 어렵다면 2시간 전부터 수면 루틴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잘 준비를 하는 거죠. 나는 자기 위해서 이를 닫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불을 펴고 그러고 책을 한 권 읽고 잘 거야 같은 루틴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 루틴은 수면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재미있게 노는 루틴을 넣는다든지 또는 좀 더 흥분할 수 있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활동을 넣어서 아이가 흥분이 된다면 수면 루틴으로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혹은 2시간 전부터 아이에게 맞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줘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센서리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각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아이만의 활동들을 만들어서 수면 시간 얼마 전에 그걸 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활동은 편안하고 진정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자고 있기 위해서는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시간 전에 하는 수면 루틴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낮 동안에 햇볕을 좀 보고 충분히 땀 흘려서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는 1시간서부터 2시간 정도 사이에 땀 흘리며 움직여 노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들을 햇볕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산책을 하시는데 밤에 산책하시기보다는 낮에 산책하셨으면 좋겠고 평지를 걷기보다는 조금 더 경사가 있는 곳을 걷는다든지 계단을 걷는다든지 걷는 중에 줄넘기나 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잠깐 들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땀이 날 수 있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수면 루틴을 만들었을 때 아이가 조금 더 수면 유지에 잘 할 수 있고 수면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상을 디자인함으로써 루틴을 잘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감각방어가 있거나 감각 조절이 되지 않거나 또는 감각통합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상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떡하죠?